온실가스 농도 증가, 그것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될 것이고, 그게 이 지질 시대를 통틀어서 6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수도 있다. 채식 위주 식단으로만 바꿔도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량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에너지 전환 이야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다룰 내용은 기후위기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라는 주제인데요.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잘 모르겠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몇 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중 기후변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들어보세요. 지구의 공전 궤도의 변화, 태양의 흑점의 변화, 화산 활동의 변화, 인간의 활동. 정답은 답 없습니다. 다 기후변화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지구의 공전 궤도랄지 화산 활동, 태양 흑점 이런 것들은 지구의 어떤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왔던 활동이죠. 그런데 인간의 활동, 특히 화석연료를 태우는 활동은 산업혁명 이후, 그러니까 200년 정도밖에 안 된 활동이고 지금도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이런 세 가지를 압도할 정도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활동, 특히 산업활동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후변화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 해수면 상승, 바닷물 높이 상승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남극 얼음의 해빙, 북극 얼음의 해빙, 대륙 빙하의 해빙, 바닷물 분자 자체의 팽창. 헷갈리시죠? 정답은 북극 얼음의 해빙입니다. 의아하실 텐데, 왜냐하면 남극 얼음은 이 남극 대륙 위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이제 바닷물이 늘어나는데, 북극은 사실 땅이 없고 바다 자체가 북극해 얼었다가 그대로 녹기 때문에 용적 자체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온난화의 티핑포인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티핑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급가속을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빗장이 풀려버리는 그런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몇 도 상승이 티핑포인트냐? 지금은 1.5도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1도가 평균 온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0.5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퀴즈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체는 어디일까요?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쌍용양회, 시멘트 회사죠. S-오일, 정유회사, 남동발전, 화력발전 회사, 삼성전자, 반도체 회사, 포스코, 제철 회사. 정답은 포스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들이 다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을 하고, 근데 또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온 업체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몸풀기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 제목들이에요. 투모로우, 설국열차, 마션, 인터스텔라. 많이들 보셨을 텐데 다 기후변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입니다. 그래갖고 북미가 더 얼어붙거나 지구가 얼어붙거나, 그래서 더 살기가 어려워서 기후변화 때문에 화성으로 이주를 모색하거나 아니면 다른 은하계에서 생존처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헐리우드 영화는 굉장히 그럼직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곁으로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난화 또는 기후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적당히 온난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지금 같은 문명을 만들어 살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지금 티핑포인트가 1.5도라고 했는데 빙하기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온도가 한 8도, 10도 정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티핑포인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몇만 년 동안 3, 4도가 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200년 사이에 1도가 변하는 것은 여러분 그 체온이 1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날씨만 봐서는 모르지만 이렇게 1도 또는 2도 상승이라는 것은 생태계에는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12,000년 전 정도부터 꾸준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문명이 사실 생겨났습니다.
대륙 빙하가 다 녹아갖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금 같은 대륙의 모양이 갖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비옥한 삼각주가 생겨서 이제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지질 시대를 과학자들은 신생대 제사기 충적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충적 평야가 생겨났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홀로세 또는 현세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홀로세라는 것은 완전하다, 조화롭다는 뜻이거든요.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살기에 딱 맞춤한 그런 기후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질학자들이 더 이상 충적세 또는 홀로세라고 부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류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인류가 만든 질시라는 것이죠. 인류세의 흔적 중에는 이렇게 그 방사하는 그 동위 원소도 있습니다.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원소들은 1945년 7월 인류가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로 생겨난 원소들이죠. 또 다른 인류세의 흔적은 플라스틱입니다. 이 몇백 년이 지나도 남아 있겠죠. 썩지 않고. 그리고 한반도를 집중 조사한 지질학자들은 닭뼈가 엄청나게 발굴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닭을 먹어 치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질시대의 기준은 생물종의 큰 변화를 가지고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바뀔 때는 생물종의 60% 또는 90% 가까이가 멸종을 했고, 그럴 때마다 평균 온도가 2도 안팎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후학자들이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 증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될 것이고, 그게 이 지질 시대를 통틀어서 6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이렇게 뭐 대단한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들을 뭐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과학자들이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빙하기 간빙기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르내리면은 지구는 어떤 평형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추워지면 따뜻해지고, 너무 더워지면 추워지고. 그런데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못 돌아오고 뜨거운 지구로 굴러떨어진다는 게 과학자들의 어떤 예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티핑 포인트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온실가스 농도만 늘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남극하고 북극이 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는 이렇게 거울처럼 태양빛을 반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남극하고 북극 얼음이 녹으면은 이 어두운 바닷물로 바뀌면서 오히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는 엄청난 메탄이 묻혀 있는데, 이 빙하가 녹으면 메탄이 대기 중으로 풀려나죠. 메탄은 CO2에 비해서 온실 효과를 20배 정도 더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바닷물 자체도 CO2를 굉장히 많이 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 빠진 사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 얼음 들어있는 그 음료, 탄산 음료를 먹을 때는 싸하게 시원하게 먹다가 이게 이제 얼음이 녹으면 급격하게 김이 빠져버리죠. 그런 식으로 바닷물에 녹아있던 CO2도 풀려나게 되는 것이고, 빙하도 그렇습니다. 살살살 녹는 게 아니라 이게 과학자들은 찢어지면서 녹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이나 사탕을, 알사탕을 먹다가 어금니로 콱 깨물면 표면력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더 빨리 녹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학자들도 충분히 모르는 그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급가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배출이 허용되는 탄소의 양을 탄소 예산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창고나 지갑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의 전망으로는 50%의 확률로 1.5도 티핑 포인트까지 도달을 하는데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은 8년이 되면은 그런 그 탄소 예산을 다 써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고 기후변화를 극복해야 된다는 게 유엔에서의 논의였고, 그래갖고 우리가 들어봤던 교토의정서 또는 파리협정 같은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를 어느 나라가 많이 배출하냐 하면은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2등이죠. 근데 한국도 7등입니다. 그 화석연료 배출 기준으로 7등이고, 그 다음에
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 기후 악당 국가라고 세계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그 1970년대 뭐 그 이후부터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산업혁명 이후에 누적 배출량으로도 한국은 15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는 결국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배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하는 게 결국 석탄화력 발전, 가스, 그 다음에 석유로 굴러가는 자동차 이런 것 때문이니까요. 이런 것들 급격히 줄여야 되는데, 지구공학으로 줄일 수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구를 대상으로 공학을 하는 건데요. 비행기로 이렇게 화학물질을 살포해서 태양빛을 막는다든지 인공광합성을 하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CCS라고 탄소 포집 저장인데요. 석탄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저 깊은 바다나 동굴에다 저장을 해서 격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한 방에 해결하면 좋긴 하겠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첨단 과학인데 언제 세계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고 얼마나 비용이 들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